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것을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 준석은 수십 년간 법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딸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따돌림의 이유는 자신의 과거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준석은 오늘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카메라 플래시를 뒤로 하고요. 변호사 준석의 승리는 뉴스가 되었고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렸어요. 이번 사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재벌 2세 성폭력 혐의 무죄 판결 변호사 준석의 화려한 승리. 신문 헤드라인은 항상 이랬어요. 준석은 그 신문을 손에 들고 차에 탔습니다. 운전사가 그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핸들을 잡은 운전사의 눈빛도 달랐습니다. 준석을 보는 사람들의 눈은 항상 존경으로 가득 찼거든요. 법정에서의 그의 말 한마디는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 있었고 그것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법정을 나가며 준석은 손을 모아 인사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무죄가 맞습니다. 그것이 법의 기본입니다. 그의 대답은 항상 이랬어요. 명확하고 논리적이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계처럼요. 아니, 법이라는 기계 안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부품처럼요. 그의 사무실은 서울 강남의 고급 빌딩 35층에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어요. 그 너머로는 또 다른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석은 항상 이 자리에서 승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래로는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이, 위로는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구름이 있었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오전 10시에 새로운 의뢰인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대기업 회장실입니다.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준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의뢰들이 계속됐습니다. 마치 돌아가는 바퀴처럼요. 사건이 들어오고 그가 법정에서 무죄를 만들고 언론이 떠들고 또 다른 의뢰인이 들어오고요. 서울 강남 아파트 30층 이상을 차지하는 그의 집이 준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차를 멈췄어요. 준석은 신문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헤드라인을 자꾸만 보고 싶었거든요. 재벌 2세 성폭력 혐의 무죄 판결. 그 글귀가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더 정확히는 그의 자존감 전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유리로 된 벽을 통해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마치 자신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요.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위치가 점점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문이 열렸어요. 안에 미라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그녀의 표정은 항상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표정으로요. 승리했어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증거가 없었어. 증거가 없으면 죄가 없는 거야. 법의 기본이지. 준석은 마치 법 강의를 하듯이 말했어요.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얼굴을 봤을 뿐이에요. 남편의 얼굴에는 승리의 빛이 가득 찼는데 그 빛에는 뭔가 차가운 것이 섞여 있었거든요. 진호는? 준석이 물었습니다. 학원에 있어. 오늘 늦는데. 그래. 좋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준석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요. 자신의 얼굴이 실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요. 아들 진호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앞으로의 인생이 정해지는 시기였죠. 준석은 아들이 자신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수한 법학도, 정상에 오른 변호사, 법정에서 모든 일을 제압하는 그런 변호사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기대가 아들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지만 준석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승리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미라는 준석을 봤습니다. 그의 뒷모습을요. 신문을 들고 있는 손이요. 신문 위에 떠오른 그의 얼굴이요. 그 얼굴은 승리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뭔가 잃어버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을까?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놓고 있었을까? 하지만 그 생각도 잠깐이었어요. 준석은 신문을 내려놨고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뉴스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자신의 이름이 또 어디에 올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딸 다솜이는 그 시각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준석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솜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나이 14살. 또래 친구들처럼 평범하고 싶었던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학교 가는 게 자연스럽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웃고 점심을 먹을 때 누군가 옆에 앉아 있고 하교길에 셋이 둘이 함께 가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바라던 전부였어요. 하지만 평범함은 그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교실 한 구석에 앉아 있던 다솜이는 혼자였어요. 친구들이 그녀 곁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왜 그런지 다솜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도요. 한 달 전이었어요. 학교 게시판에 뭔가가 붙여졌습니다. 뉴스 기사였어요. 재벌 2세 성폭력 혐의 무죄 판결 변호사 준석의 화려한 승리. 그것을 본 아이들이 다솜이에게 물었습니다. 다솜이, 이 변호사 너 아빠니? 응. 그런데 저 사람이 성폭력범 변호했대. 원래 강간범인데 무죄 만들어줬대. 다솜이는 설명했습니다. 아니야.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난 거야. 아빠가 말했어. 증거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 우리랑 같이 앉지 말고. 한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그건 명령이었어요. 청혼이 아니라요. 그 다음 날부터 그 말은 현실이 되었어요. 아무도 다솜이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였어요. 화장실에도 혼자 갔고 학교 길도 혼자였습니다. 그것도 빨리빨리 걷는 혼자였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요. 다솜이의 엄마가 아닌 다솜이는 며칠간 견뎠어요. 하지만 견디기는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모두가 자신을 멀리했거든요. 학교 길에 한 어른이 다솜이를 봤습니다. 혼자 걷는 여자아이였어요. 그 어른은 옆에 다른 어른과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말이야. 아버지가 그 악질 성폭행범 변호사라고 해. 다솜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귀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아버지 때문이라는 걸요. 집에 도착했을 때 다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로요. 미라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딸의 목소리였어요. 없었거든요. 다솜아? 뭐 있었어? 미라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목소리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준석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솜이가 사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중학교 여학생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법정에서의 그의 경험상 사람들의 감정은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행동이 증거여야 했어요. 그리고 다솜이는 아직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해졌을 뿐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솜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젓가락만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밥 먹어. 커야지. 준석이 말했습니다. 마치 루틴처럼요. 응. 다솜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밥은 먹지 않았어요. 미라는 뭔가 깊은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묻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요. 그것이 모성의 일부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솜이의 변화는 뚜렷했어요. 밥도 더 먹지 않았고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전형적인 등교 거부였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등교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절망이었어요. 미라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다솜아, 학교에서 뭐 있었어? 엄마한테 말해봐. 다솜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단지 침대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담요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요. 마치 세상을 등지는 것처럼요.
미라는 그날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비장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다솜이 학생 어머니신가요? 네. 선생님, 제 딸이 학교에서 뭔가 있었나요? 등교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 너머로는 선생님의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요. 사실은요, 최근에 반 아이들이 다솜이를 좀 어렵게 대하는 것 같기는 해요. 어렵게요? 미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학부모들이 다솜이 아버지의 최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영향이 아이한테 미친 것 같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녀는 조금 전에 신문을 봤었거든요. 남편의 얼굴이 실린 신문을요. 성폭력 사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학부모들한테 설명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은 제 딸 편을 들어주신 게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상황이 복잡했어요. 미라는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그 밤 미라는 준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솜이가 따돌림을 당해요. 준석이 신문을 내려놨습니다. 뭐라고? 학교에서. 당신 때문에. 미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다솜이가 따돌림을? 준석이 일어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학부모들이 당신의 최근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 있대요. 성폭력 사건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난 법을 따른 것뿐이야. 준석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 법이 누군가의 피해자를 외면한 거 아닌가요? 증거가 없었어. 증거 없이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는 거야. 법의 기본이지. 그렇지만 당신이 그 학생의 변론을 맡지 않았다면 다른 변호사가 맡았을 거야. 변호사 없이 법정에 설 수 없거든.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법 대 감정이었습니다. 논리 대 도덕이었죠. 마치 두 나라 사람들이 통역 없이 대화하는 것처럼요. 준석은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지를 묻고 있었어요. 이제 와. 우리 딸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어. 친구들이 그 아이를 괴롭히고 있어. 당신의 변론이 우리 딸을 괴롭히고 있다고.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석은 말이 없었어요. 법정에서의 그의 완벽한 논리가 여기서는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준석은 처음으로 딸을 제대로 봤습니다. 다솜이는 눈이 붓고 있었어요. 밤새 울었다는 증거였죠. 그녀의 얼굴은 14살이 아니라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요. 다솜아, 아버지 말이야. 준석이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단어들이 입에서 맴돌 뿐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법정에서는 항상 정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없었어요. 다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눈 마주쳐 봤어요. 아빠가 그 남자 변호 안 했으면 난 지금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웃고 있었을 거야. 점심시간에 누군가랑 밥 먹고 있었을 거야. 하교길에 누군가 손잡고 있었을 거야. 다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아빠를 따라 태어난 게? 아빠의 딸인 게? 그게 죄예요? 그 말이 준석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으로요. 모든 법정의 승리가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준석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 이후 준석은 자신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건물의 대부분이 비어 있었고 35층은 오직 그의 사무실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마치 등대처럼요. 하지만 이 등대는 누군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자신의 과거 사건들을 찾아봤어요. 파일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재벌 2세의 성폭력, 정치인의 뇌물죄, 대기업 회장의 횡령, 연예인의 마약 투약, 모두가 그의 명성을 높여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그가 무죄로 만든 사건들이었죠. 준석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각 사건의 피해자들을 찾아봤어요. 신문 기사로요. 법원 판결문으로요. 그리고 그 자료들은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재벌 2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여대생이었어요. 신문 기사에 따르면 그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기사는 몇 주일 후에 다시 보도됐는데 이번엔 그녀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생존했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미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횡령으로 손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해 자살을 시도했어요. 신문에 났던 사진에는 한 남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내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절망이었어요. 정치인의 뇌물죄는 나라의 자산을 개인이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건설된 도로는 그 정치인의 명예가 되었고 국민들의 세금은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준석은 조용히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준석은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내 승리를 위한 대가를 치렀다. 법무 관계자 출신인 준석은 법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법은 약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요. 법은 절차만이 아니라 정의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는 대학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법대 교수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지만 준석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는 돈을 따랐습니다. 재벌들의 돈이요. 기업의 돈이요. 정치인들의 돈이요. 유명세를 따랐어요. 신문 헤드라인이요. 텔레비전 뉴스가요. 자신의 이름이 오르는 것이요. 승리를 따랐죠. 법정에서 이기는 그 쾌감이요. 상대방 변호사의 절망 어린 표정이요. 언론의 박수 소리가요. 그리고 그 대가는 자신의 딸이 치르게 했습니다.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법정에서는 절대 흘러본 적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인간이 되는 것처럼요. 그는 밤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단지 자신이 한 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정의를 버렸다. 그것이 준석의 가장 큰 죄였어요. 준석은 사무실로 갔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의 눈은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뭔가 큰 결정을 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이 이사님? 비서가 다가왔어요. 정보를 찾아줘. 재벌 2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이름, 주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두. 네. 갑자기요? 빨리. 준석은 법원의 판결문을 모두 꺼냈어요. 자신이 승리한 모든 사건들이었습니다. 파일은 수십 개였고 각 파일 안에는 수백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그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느리게요. 그리고 신중하게요. 판결문의 법적 논리는 완벽했어요. 증거 부족, 혐의점 미흡, 합리적 의심의 여지 등 모두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판결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재벌 2세 판결문 뒤에는 피해자의 절망이 숨어 있었고 정치인 판결문 뒤에는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판결문 뒤에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있었어요. 준석은 이 모든 것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새롭게 봤어요. 이 중에 진정으로 억울한 사람이 있나? 정말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죄인가? 솔직한 대답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건들이 그렇게 판결된 것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가 의뢰인을 위해 증거를 찾고 증거를 사라지게 하고 증거를 왜곡했던 많은 방법들이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준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승리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진 승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누군가는 약자였고 힘없는 사람이었고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누군가는 자신의 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던 그는 오랜 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아무 생각도 정리하지 않고요. 단지 자신이 한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의 커리어를 말이에요. 모든 승리를 말이에요.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라였습니다. 당신 좀 봐. 다솜이가 아직도 학교 가기 싫다고 해. 오늘은 학교 가야 하는데. 준석은 무언가가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집에 가겠어. 지금. 그것은 준석이 평일 오후에 집에 간 첫 번째였어요. 사건 때문이 아니라 딸 때문이었습니다. 준석이 집에 도착했을 때 다솜이는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커튼은 닫혀 있었고 방은 어둡고 침울했습니다. 다솜아, 아버지야. 준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더 낮고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솜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은 여전히 뭔가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눈물이 그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내가 잘못했어.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그것이 준석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정이었어요. 마치 법정에서 항복하는 것처럼요. 뭘 잘못했어? 법을 따랐잖아. 다솜이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법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서 따르는 법도 있어야 해. 아빠는 그걸 자꾸만 잊었어. 준석은 침대에 앉았어요. 딸과 떨어진 한계 거리만큼 말이에요. 마치 이제 가까워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아빠가 어떤 결정을 할 거야? 다솜이를 보호하고 아빠가 한 일에 책임을 지는 어떤 결정이에요? 다솜이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말 못해. 하지만 아빠가 변할 거야. 너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때문에. 준석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있었어요. 처음으로요. 아빠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해쳤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에 따른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건 변명이야. 정의를 포기한 변명이지. 그리고 너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 아빠의 딸이라는 이유로.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로서의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이 나올 때 다솜이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오직 아버지로서만 말이에요. 응. 다솜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희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처음으로 가족과 침묵을 공유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이해 말이에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석은 기자들 앞에 섰어요. 법무빌딩 앞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표정이었어요. 승리하는 표정이 아니라 뭔가를 버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재벌 2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제 변론이 그분에게 끼친 고통을 깨달았습니다. 준석의 목소리는 명확했어요. 마치 법정에서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무료 법률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재단에 기금을 기부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제가 변론했던 모든 사건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직접 사과할 것입니다. 신문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져나왔어요. 변호사님, 이게 정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그의 선언은 뉴스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제목이었습니다. 변호사 준석, 성폭력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법 너머의 정의를 위해. 명변호사 준석, 법적 승리는 도덕적 패배일 수 있다. 재벌 변호로 유명한 준석, 피해자 보호에 나서. 그의 이름은 여전히 뉴스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맥락이었습니다. 준석은 또 다른 일을 했어요. 자신이 승리한 사건들의 피해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직접 말이에요. 혼자서요. 재벌 2세의 성폭력 피해자 여대생을 찾아갔을 때 그녀는 준석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을 알아봤죠. 텔레비전에서 본 그 변호사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준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여대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흘릴 수 없었던 눈물이었어요. 대기업 회장의 횡령으로 손해를 입은 노동자를 찾아갔을 때 그 노동자는 처음에 준석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려주자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증오와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변호사군요. 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준석은 배상금을 청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법정 바깥에서 말이에요. 정치인의 뇌물죄 피해자들은 국민들이었어요. 그들을 직접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기금을 기부했고 피해 복구에 동참했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돈을 사용해서요. 법정에서 그는 여전히 변호사였어요. 하지만 많은 사건을 거부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건들을 말이에요. 심지어 의뢰금을 포기하면서까지요. 법정 밖에서 그는 처음으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한 달 뒤 한 신문사가 준석을 인터뷰했습니다. 변호사님, 왜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당신은 최고의 변호사였는데요. 최고의 변호사였지만 최고의 인간은 아니었어요. 후회하시나요? 준석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네.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늦었어요. 그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법조인들에게 말이에요. 반년 뒤 다솜이는 다시 학교에 갔어요. 친구들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것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솜이의 아버지가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딸 때문이었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학부모들의 마음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학교 게시판에 새로운 신문 기사가 붙여졌습니다. 변호사 준석, 딸의 이르로 인생이 바뀌다. 그것을 본 아이들이 다솜이에게 물었습니다. 다솜이, 이거 봤어? 너 아빠가 변했대. 응. 우리도 미안해. 미안했어. 한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다솜이는 반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완전히 친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누군가가 농담을 했고 아이들이 웃었어요. 다솜이도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요. 학교를 마친 다솜이는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갔습니다. 다솜이, 내일 영화 봐? 좋아. 그 대화 속에는 평범함이 있었어요. 중학교 여학생의 평범한 일상 말이에요. 그날 저녁 준석은 집에 왔어요. 법정에서 이기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오히려 졌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미라가 준석을 봤어요. 오늘 졌어요? 응, 졌어. 그런데 표정이 좋은데? 준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판사가 옳은 결정을 했기 때문이야. 그것이 처음이었어요. 그가 자신이 진 판결에 만족하는 것이요. 법정에서가 아니라 사실로 말이에요. 약자가 이겼고 정의가 승리했으니까요. 다솜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다솜이를 봤어요. 처음으로 명확하게 봤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아버지로서요. 딸의 투쟁을 이해하는 인간으로서요. 다솜아,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 아빠. 그것이 어떤 승리의 말보다 소중했어요. 미안해. 준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응. 아빠. 다솜이는 짧게 대답했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가 쉽게 아물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충분했어요. 아버지가 변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요. 진호는 거실에서 이 모든 것을 봤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변하는 것을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을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밤 진호는 자신의 방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성공했지만 사람이 되지 않는 것보다 아버지처럼 실패하면서 사람이 되는 게 낫겠다. 아니, 아버지처럼 실패하면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성공이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아버지가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어떤 법정의 승리보다도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집에 불이 들어왔고 법정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준석은 처음으로 이 시간이 좋았어요. 일도 없고 승리도 없고 오직 가족만 있는 이 시간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평온함이 어떤 명예보다 값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픽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사연 연구소장